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오늘요, 날도 춥고 불금이고 지글지글 삼겹살 구워 드실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삼겹살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주 난감합니다. 메뉴판에 가격을 적은 숫자 위에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요. 종이가 붙을 때마다 1,000원씩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가 덕지덕지 붙을 때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가게도 있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당장 가겠다고요? 죄송하게도 그 숫자는 가격이 아니라 삼겹살 1인분에 200g에서 180g, 150g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냥 삼겹살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마에 저절로 그냥 주로 삼겹살이 그냥 생기고 있으니까요. 1월 12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그래도 불금답게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고 이선균 씨 사망으로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 특히 동료 연예인분들의 슬픔은 더할 나위 없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료분들이 고 이선균 씨를 위해서 한데 모였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고 이선균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서 총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이 시약 검사 그리고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죠. 하지만 계속된 고강도 수사 그리고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속에 결국 지난해 12월 27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오늘 지금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등 문화예술인들이 이선균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란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생충에서 호흡을 맞췄던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윤종신 씨, 장항준 감독, 배우 김희성 씨들이 참석했고요. 총 26개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송강호 씨 등이 참여해서 총 2천여 명의 문화인들이 함께 힘을 모은 성명문을 내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저 동료분들이, 문화예술계 동료분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절차 모두 고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소환 당일 고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수사당국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단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저렇게 문화, 예술, 연예계 동료들이 각자 자신이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는데, 그런데요, 장유민 변호사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특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다면서요. 일단 수사 보안에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 확실히 점검하고 예방책까지 내달라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당국에 향한 진상 규명, 그리고 언론 미디어의 자성 노력, 문화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제정 등을 요구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봉준호 감독은 수사 과정 중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로 누출됐던 시점부터 사망하는 데 이르기까지 2달여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 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 책임자가 아니더라도
수사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개별적으로 언론을 접촉한 사실은 없는지,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답변이 있지는 않았는지 재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도 공개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래야만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 이선균 씨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당시의 경찰의 입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경찰은 지금 뭐 입장을 들어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수사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일단 이 사건 이제 첫 보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성균 씨가 일단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그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외에는 아무 증거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언론에 공개가 돼버렸고 네. 실명이 보도가 됐죠. 그리고 일단 논란이 됐던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밤샘 조사. 근데 밤샘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밤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3차 소환 때 이성균 씨 측 변호인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근데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성균 씨가 들어오고 다음날 새벽에 나오는 걸 다 확인을 했죠. 네. 결국 이제 공개가 돼버린 것인데, 이에 관련해서 윤희근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일단 뭐 최근에 지금 유명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관련해서 비공개 소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걸 또 언론에서 보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 이에 대한 수사 관행이나 공보준칙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꾀해야지,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당시에 비공개를 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한 것이 경찰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좀 다소 과하다,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성균 씨가 처음부터 수사 시작부터 수사 마무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까지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이 수사에 드러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하고 자정하는 목소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 과정에서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전효연 평론가, 이제 우리 앞서 문화연예계 동료들이 읽은 그 입장문 성명서 중에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검증되지도,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한, 이 방송했던, 내보냈던 일부 유튜버들 등등등 그런 걸 언급을 했어요. 실제 고 이선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전후 즈음에 정말 무차별적으로 많은 내용들이 검증되지도 않은 채 흘러나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공인과 관련된 여러 부분이 노출이 되고, 심지어 이것을 일부 유튜버들이 장사 속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추측성으로 너무나 많이 유포가 됐었고요. 심지어 이 사건과 관계없는 가족들, 부인과 아이들과 관련된 사항이 마치 재미있는 흥미거리처럼 유튜버들을 통해서 유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균 씨가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경찰에서는 내부에서 수사 유출 사항이 유출된 바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그 많은 언론에서 알려졌다, 혹은 경찰이 이런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은 지어냈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급히 낼 문제가 아니라 결론을 내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내부에서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3차 과정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라는 요구를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한 것을 그럼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은 조금 더 겸허하게 반성하고 고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칠 부분은 고쳐야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고 이선균 씨는 물론 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남긴 채 우리 곁을 안타깝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경찰도 그동안의 수사 관행이란 이유만으로 혹시 잘못된 점은 없었는가? 아울러 MBN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언론들도 보도 행태에 문제점은 없었고 고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 이선균 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리겠습니다. 요즘요 진짜 비행기 타기 겁난 세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보통 불이 나면 우리가 불이야 소리 지르면서 집이나 건물에서 뛰쳐나오곤 할 수 있는데 비행기 안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꼼짝없이 앉아야만 있어야 세상에. 합니다. 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착륙을 준비한 한 여객기인데요. 어머나! 오른쪽 날개 부분에서 붉은 빛이 갑자기 뭐예요, 이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날개 엔진에서 불꽃이 발생했고 우와. 저 화염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제 저녁 도쿄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었던 한 여객기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세상에. 기내에는 무려 122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저게 화물기였다 해도 지금 깜짝 놀랄 판에 여객기 122분의 승객이 타고 있던 이 여객기랍니다.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승객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게다가 기장과 부기장은 저 불꽃이 튀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지 세상에.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네네. 저 비행기는요.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던 중에 기체 이상이 발견이 된 겁니다. 어허. 오후 9시 22분쯤이었는데요. 네. 엔진에서 굉음이 났다고 하고요. 불꽃이 저렇게 튀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불꽃이 튀면서 약간 팝콘 튀기는 소리 같이 아이고, 팍팍팍한 세상에. 소리가 났고요. 탄 냄새도 조금 났다고 어머나. 해요. 그런데 이 화재 신고 바로 접수돼서 인천공항 소방대가 활주로로 출동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안전을 위해서 바로 착륙하지 않고 한 차례 복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착륙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한번 날아 올랐다는 건데요. 네네. 복행하고 원래 9시 22분에 착륙 예정이었는데 한 20분 뒤인 9시 41분쯤에 무사히 착륙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 1시간도 안 되는 저 사이에 승객들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비행기가 저렇게 날아가다 갑자기 엔진에서 펑 하고 불이 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게 혹시 기체 결함인지 아닌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그게 뭐예요? 새 때문입니다. 새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네, 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이렇게 하강을 하잖아요. 그 높이에서 우연찮게 이 비행기 주변에 있던 새가 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나. 빨려 들어가면서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엔진 손상이나 혹은 동체 파손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머나. 저 비행기 안에 타 있었던 승객들 너무 무서웠겠죠. 네. 창밖을 이렇게 딱 보니까 번쩍거려서 이렇게 보니까 막 엔진에서 막 불이 나고 있어요. 세상에. 진짜 정말 그 순간에는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막 들었겠죠, 네. 가족들과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다시는 비행기를 못 탈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에 안 들게 해서 땅을 이 지상을 무사히 밟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진짜 마음을 졸였을까요?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 다행인데요. 관련해서 항공사 측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조종사 판단해서 잘 내린 거는 그 비행기는 운항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점검을 하고 있는데 크게 이상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조류 충돌이 1년에 100건 이상도 나요. 아니 뭐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일어나는 일이고 뭐 조류 충돌 있고 버드 스트라이크 하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일이 1년에 100건 이상도 나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걸 그냥 당연시하라는 거예요. 승객들한테 뭐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통계를 보면은요, 국내 공항에서는 매년 130건 정도의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무려 570여 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최근에 증가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76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131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보면
일단 코로나 시기에는 비행기가 많이 뜨지 못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항공편이 회복되면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입니다. 지금 저분들 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렇게 총을 쏘는 게 어떤 거냐면요. 결국은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24시간 전단팀을 운영하면서 저렇게 공포탄을 쏘거나 폭음 경보기를 설치해서 새를 쫓는 거죠. 새 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새집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각한가 보네요. 지금 조류가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 현상이 심각한가 봐요. 그러면 이거는요. 저런 방법 말고도 혹시 비행기에서도 공중에 있는 새한테 소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장치도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사고가 그나마 착륙 직전에 일어난 사고의 천만다행이지 만약에요 공중에서 저 지상 높은 데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1년에 100건 넘는 게 일어난다지만 얼마나 아찔합니까? 차제에 기술 개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도 공중에서 새떼를 비행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도 차제에 개발을 박차를 좀 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철렁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자, 두 기관이 소방관 추격형 경찰 아니 우리가 제목을 잘못 읽은 건가요? 소방관을 경찰이 왜 추격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하죠. 들어온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어허. 대체 무슨 일로 경찰관이 소방관을 쫓았는지요. 영상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어허. 게다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네.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두 경찰관이 보이죠. 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 안입 좌우로 아주 심하게 흔들립니다. 경찰관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죠. 오! 한 경찰관은요. 얼굴을 부딪혔는지 이마를 부여잡고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이들은 다급하게 차에서 내리고요. 어머나. 어디론가 곧장 달려갑니다. 허허.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충격이 심하면 보세요. 우리가 범퍼카도 아니고 범퍼카 타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충격이 심하면 몸이 흔들고 붕 뜹니다. 지금 그 정도로 충격이 컸던 걸로 짐작이 돼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영상만 봐서는 충돌 사고가 있었던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충돌이 의도된 일부러 낸 충돌이라는 겁니다. 어허. 바로 이 경찰들이 누군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순찰차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과연 어떤 차량 때문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허허. 캄캄한 밤 어느 도로 위입니다. 택시 뒤에서 SUV 한 대가 어머나! 튀어나오는데 중앙분리대를 꺾고는 그대로 역주행까지 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은 물론 역주행?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신호 위반도 서슴지 어머나! 않는데요. 급기야 출동한 경찰까지 거칠게 밀어붙이고 만 겁니다. 세상에 지금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 영화 범죄 영화 속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왜 저 차는 지금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절대 잡히면 안 될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뭔가 걸리면 큰일 날 상황이었기 때문인 건데요. 어허. 저 장소 들으시면 더 기함을 토하실 것 같은데 11일 새벽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입니다. 어머나. 밤 11시입니다. 사람 진짜 많을 시간. 젊은이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이 다닐 네. 시간이죠.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진짜 유동인구와 차량도 많은 상황에서 지금 뭐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하고 과속하고 지금 보면 빨간불인데도 그냥 달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빨리 저 차를 세워야죠. 네네. 그래서 이제 경찰차가 저 차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막은 겁니다. 아. 막으면 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첫 번째 영상 보셨죠? 그걸 들이받고 가서 경찰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흔들렸던 겁니다. 얼마나 속도가 빨랐으면 서 있는 경찰 차 안에 있는 경찰들이 온몸이 이렇게 몸이 흔들렸잖아요. 이마를 부딪히고 그러니까요. 바로 이 영상이었어요. 네, 얼마나 차체에 충격이 가했으면 이렇게 경찰들의 몸이 정말로 이 차체 천장에 또 앞부에 의자에 부딪힐 정도로 지금 심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현 평론가님. 저때 당시에 경찰이 출동했던 이유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 때마침 불이 나게 저 차가 도망쳤어요. 진짜로 음주운전자가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체포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어봤더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저는 사실 처음에 저 영상 봤을 때 혹시 약물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하. 너무 위험한 말린 행동을 했었는데요. 네. 저 운전자가 사실 홍대구역 부근에서 저렇게 도주한 것도 위험한데 경찰차랑 부딪히고 나서야 결국은 차가 섰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점,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의 직업, 바로 소방관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말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직업이 바로 소방관인데 제정신이지 저 사람? 40대인 저 남성은요, 서울에 있는 한 소방서에 소속된 현직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남성이 무려 20분 동안 70km 넘게 어머나. 추격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20분 동안 7km입니다. 7km 넘게 저 추격전, 경찰과의 추격전이 벌어진 건데 7km면요. 홍대 입구 거리에서 7km 진짜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얼마나 지금 가슴 철렁한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화가 나서 장윤 변호사님, 저 현직 소방관이 속해 있는 소방서를 밝히고 싶지만 다른 애꿎은 소방관들 명예도 있고 진짜 그분들이 왜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제가 밝히진 않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현직 소방관이라는 사실이 더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소방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소방관이라는 사실보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게 이번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뭐 재범, 산범은 워낙에 음주운전이 상습성을 띠고 있어서 많다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 기간입니다. 1년 전, 5년 전, 10년 전도 아니라요. 불과 한두 달 전 사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또 드러났기 세상에, 진짜 때문인데요. 음주는 습관이라는 게 진짜 드러나네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음주운전했고요. 지난 8일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서 직위 해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도 하루 만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는 사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요. 완전 음주운전을 진짜 심하게 말하면 밥 먹듯이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진짜 이런 상습, 음주운전, 저희가 말씀드린 음주운전은요. 습관. 절대 고치기 어려워요. 한번 진짜 이런 나쁜 짓을 하면. 그런데 이 말인즉슨 무면허로 저때 당시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요. 나흘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도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면허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시일이 걸려요? 그 당시에 경찰이 너무나 만취한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귀가 조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무면허는 빠졌지만요. 이건 구속 기소될,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일단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하나가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란 것도 상대방한테 위협을 가하는 흉기, 그렇죠.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집행, 폭행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 구속영장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소방당국도 이 소방관에 대한 감찰, 착수한 상황인데요.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직위가 해제됐다는 거지 무슨 파면됐다는 거 아니야. 아직은 소방관 신분이고 일단 구속이 되면 실형을 받을지는 또 따져봐야겠지만요. 지금 이 소방관은요.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일단 해당 소방서 많은 동료 선후배 소방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전국에 있는 소방관 명예를 실추시켰어. 그리고 이 음주운전은 습관이잖아. 지금 이 사람 행태를 보면요. 그러면 이 법의 처벌도 받는 걸 아울러서 반드시 술 끊는 그 교육도 반드시 받기를 당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당신 본인도 앞으로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차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졌대요. 귀신은 아니랍니다. 힌트는요. 네, 안진영 기자님. 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도 차문을 열었는데 누가 앉아있으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네. 죄가 있는 사람이 문을 열었는데 누군가 이제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대박 사건. 그 결과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차 문을 열더니 안을 뒤집니다. 네. 얼핏 보기엔 자기 차 같죠? 어허. 그런데 이 남성 이렇게 다른 차도 태연하게 문을 열고 차가 여러 대예요. 또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허.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만 노린 차량 터리범입니다. 어쩐지. 크리스마스 날 다른 주차장입니다. 또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승합차 문을 여는데 지금 건장한 남성이 문을 열자 내립니다. 어허. 바로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었습니다. 어머나? 춘천에서 아파트 주차장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잠복에 나섰는데 이렇게 차량 터리범이 딱 걸린 겁니다. 야, 딱 진짜 임자 제대로 만났는데 검거했던 경찰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춘천 관내에 11월부터 이제 뜨거움이 이제 계속 범행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며칠 동안 계속 잠복을 하고 있었던 중에 크리스마스 날 사이드미러 펴 있는 범인이나 이런 용의자가 좋아할 만한 그 차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차량 시동을 끄고 잠복을 하는 중에 저희는 이제 앞 차량을 이 용의자 털 줄 알고 기다리는 중에 저희 차량으로 와서 저희 조수석 차문을 열어버리더라고요. 황당했죠. 돈이 좀 있을 것 같은 차를 범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 앞차보다는 저희 차가 좀 더 큰 대형차고 하다 보니까 저희 차를 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 차량 터리범이 일단 딱 잡힌 건 저희가 잠시 더 얘기해 볼 텐데 뭐가 느껴지냐면요. 지금 여기서 아마 시청자분도 저랑 같이 이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뭐가 느끼셨어요 지금 여기서? 아, 우리 수사관님들, 형사님들은 크리스마스도 없구나. 대박 사건 진짜 그래요. 그리고 하루 저거 잠복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 잠복을 하는구나. 어머나. 절대 굉장히 추웠잖아요. 맞아요. 저 추운데 저 주차장에서 저 절도범 잡겠다고 저희 저기서 잠복하면 얼마나 시동 끄고 힘들겠어요. 어머 시동 껐잖아요 시동을. 아, 시동 켜놓으면 거기 안 들어오잖아요. 아 그러네요. 어머 대박 사건. 당연히 시동을 끄고 있어야죠. 얼마나 추웠을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 차량 절도범은 사이드 밀러를 펴놓은 차들만 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깐 어디 갈 때도 시동 끄고 사이드 밀러 접으셔야 돼요. 차량 터리범들은 열려 있는 것만 노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점. 네. 저 형사님들이 사이드 밀러를 열어놓고 함정수사를 했을까요? 열어놓고 우리 차로 들어와라. 이게 아니었어요. 뭐 그러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저 며칠 동안 잠복 근무한 형사님들을 하늘이 도우신 것 같은데 아하. 사이드 밀러를 일부러 열어놓은 게 아니고 키를 안 빼가지고 아 키를 안 네, 내서. 사이드 밀러를 열어놓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이 차로 들어오면 잡아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터는 사람을 잡아야지라고 한 거였으니까. 아하.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렇게 범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하. 범인도 놀라고 형사님들도 엄청 놀라고 네. 그래도 결국 잡았습니다. 야 이게요. 크리스마스도 반납한 지 솔직히 크리스마스 가족들과 왜냐면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지내고 싶은데 그때도 일하고 있는 경찰분들을 하늘이 도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잡고 봤더니 저 몹쓸 인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이 절도범은 20대 후반 남성인데요. 아까 화면에서 보신 거 보면 굉장히 능숙능란하게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상습범이 맞습니다. 아하. 지난해 11월에서 12월 4일 춘천 아파트에서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무려 15번에 걸쳐서 289만 원의 상당의 금품을 훔쳐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탄절인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을 거룩하게 맞아야 될 네. 이날에도 저렇게 도둑질을 하다가 잠복 중인 형사 2명에게 딱 잡힌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남성 딱 잡히고 나서 뭐라고 하냐? 아, 나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디서 이런 짓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발뺌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 경찰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요. 인근에 있는 CCTV 폐쇄로 다 뒤져서 네. 15건의 절도 행각 밝혀냈고요. 세상에. 그런데 이 남성 그동안 훔쳤던 돈은 이미 생활비로 다 쓴 상황이었다. 아, 그럴 거예요. 생활비, 말이 생활비지 거의 그냥 유흥비로 다 탕진했을 거예요. 쉽게 번 돈 쉽게 쓰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경찰분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뭔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서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차량을 주차시키고 내릴 때는 꼭
문을 잠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 의외로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하. 그러니까 차 키만 가지고 나오면 차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보안 장치 같은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은 상대로 허술한 곳이 많습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데는 별다른 통제 장치가 없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문을 꼭 잠그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조수석에 뭐 부의금 낼 거나 이런 거를 돈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아 진짜예요? 예, 이런 금품 같은 것은 차량에는 가급적 두시지 않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보면서 두 가지에 놀라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저렇게 주차장에 차량 문을 안 잠근 차가 많다는 거에 하나 놀라고, 두 번째는 그 차량에 이런 현금이나 귀중품을 놔두는 차가 많다는 거에 두 번 놀라고. 어쨌든 정말로 우리가 웃어 넘길 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차량 문 잠그는 습관 꼭 가져주시기, 이건 좋은 습관이니까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목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아까운 기르던 머리를 잘라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보통 머리를 싹둑 자르면요. 이별했거나 아하. 실연당했거나 아하. 아니면 뭔가 큰 결심을 했을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경험담은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는데 이분은 왜 잘랐는지 또 조금 이따가 공개를 하기로 하고요. 네. 이렇게 무대를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호. 일단 지금 등장할 두 사람은 뭔가를 하나씩 죽였다고 합니다. 어허. 그 본래 본인이 가진 특징을 좀 드러내지 않는 죽였다고 하는데 저는 순간 섬뜩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 네.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의 죽였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끼를 죽이고 한 사람은 흥을 죽였다고 아하. 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 둘이 노래하지만요. 이 무대가 끝나면 둘이만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승자는 둘이 될 수 없잖아. 승자는 둘이 말고 언니 혼자 할게. 우리는 타인이었고 지금도 타인이지만 짧았던 한순간에 짙고 찬 만남도 있었지. 우연히 시작되었던 그날의 작은 인연이 내 아린 가슴 속에 너무나 큰 상처럼 남아. 그렇게도 빨리 끝날 인연이라며 맺지 못할 사람이었다며. 지금부터 우리 서로 만나지도 않았어야 좋았을 것을. 심술고 준 그 인연 하필 우릴 찾아와 왜 이다지 가슴 아프게 하나.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의외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안진용 기자님 이번에도 막 그런 막치는 막 이런 거 막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 파격 변신이라는 게 반드시 화려하게만 변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두 사람은 그 반대였습니다. 두리 씨는 드럼을 친다거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요. 윤수연 씨는 그냥 천태만상, 네 글자면은 그 사람의 끼가 전부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둘 다 내려놓고 네. 눈과 귀를 즐겁게 하던 사람들이 오로지 귀만 즐겁게 하는 대결을 벌였다는 야. 거죠. 게다가 아까 영상에서 손태진 씨 잠깐 나왔는데 네. 불타는 트롯맨에서 이 이미자의 타인을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런 부담까지 안고 노래를 그러네요, 불렀다는 이제 거죠.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윤수연 씨가
둘이 노래를 부르지만은 혼자만 남게 될 거다 얘기를 했죠. 이게 바로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결과 총점 360점 중에서 윤수연 씨가 272점을 받아서 두리 씨를 압도적인 차로 눌렀고요. 어머나. 게다가 연예인 판정당도 전원 윤수연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 노래 사실은 승패를 모를 때는 이 노래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정말 두 사람 모두 새로운 모습 보여줬고 정말 뭔가 리듬 하나하나를 꾹꾹 누른 느낌, 이런 느낌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뭔가 강하게 들려주고 센 걸 보여주던 언니들이 섬세하게 가니까 그러니까요. 참 멋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소리 없이 강했던 두 사람이 어머? 아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또 있어요? 색다른 변신을 했는데요. 아하. 연기도 잘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아니 글쎄 생선 찰만 팔던 그 자갈치 아줌이 알지? 피난통에 부모를 다 잃었대. 밤마다 엄마 오라대는 게 이상하다 했어. 그렇게 손님들한테 엄마라고 부른다잖아. 그럼 그 소문이 아마도 정말인가 봐. 나쁘도 돌아 궁전 시장 돌고 돌아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다 영동다리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지매가 못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지매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지매 이번 무대는 전현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그냥 편하게 보시라고 경연이 아니라 그냥 뮤지컬 한 편 보여드린 거죠? 그렇죠. 저 목소리 딱 들으시면서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 노래를 떠올리시는 어허, 분도 네. 있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두 분이 부른 저 노래 자체가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어허. 이 자갈치 아줌매 보다면 아까 흥남부두라는 용어 나왔었죠. 네. 흥남부두 철수 1950년 12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철수하기로 했는데 엄마랑 아이가 손을 놓쳐서 떨어진 사례. 그래서 아까 그 자갈치 아줌매는 사실 엄마 손을 놓쳤던 금순이 밤마다 엄마 운다라는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또 한 편이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데 두 분이 지금 하나의 노래를 음역대로 나눠서 부르는 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잘 소화를 해서 네. 같이 앨범 냈으면 좋겠다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꺾기의 강자이기도 하고 고전가요 강자이기도 두 강자가 대결을 했는데 네. 어쨌든 대결입니다. 아, 대결이에요? 그렇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360점 만점에 신미래 씨가 247점, 유민지 씨가 113점을 아하, 얻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명만 이겨야 되는 이런 가혹한 무대, 지금 현역 가왕이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대목이 시청자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대목 아닌가 싶은데, 근데요, 한 곡을 나로 부르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곡은 내 취향 아닌데 이러신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담 아나운서. 그렇죠. 그냥 그렇게 대결을 끝낼 수는 없었겠죠. 아하. 반격할 수 있는 기회. 솔로 무대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허. 뒤집기 한판 솔로 무대인데요. 여기서도 역시나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오호. 그동안은 좀 강렬하고요. 시원시원한 무대였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색다른 무대였어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태동강아 내가 왔다 흘밀대야 내가 왔다 우표 없는 곁지 속에 한 세월을 묻어놓고 지금 낯설은 나
저는 그냥 비전문가 입장에서요. 백성원 변호사님, 마이진 씨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힘 하나 안 들이고 노래를 잘할까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잘하네요. 네. 근데 마이진 씨 하면 또 원래 떠올랐던 격파잖아요. 예. 일단 뭐 몇 장 깨고 뭐 시작을 총판 했는데 네. 굉장히 남성성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네. 그래서 약간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번에 심수봉 씨가 네. 이제 격파하지 말고 노래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랬을까요? 마이진 씨가 이번 지금 노래는 나훈아 씨의 대동강 편지라는 노래인데 이건 진짜 어려운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하. 서른도 씨가 제목을 딱 듣자마자 잘 불러야 본전인데 이거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노래였다고 하는데 일단 마이진 씨 딱 보면 항상 이제 치마 안 입고 바지 입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뭐 이제 어디 행사하거나 이러면 아이고 여자야 남자야 아이고. 치마는 왜 안 입어 이런 얘기를 아이고, 많이 세상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이 노래를 성공했던 것 같아요. 네. 치마를 입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일 어려운 노래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서른도 선생님이 잘 불러야 본전인 노래라고 정말 걱정했는데 진짜 본전은 뽑았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 270점 만점이잖아요. 그중에 207점을 가져갔어요. 대박! 200점이 넘었으니까 정말 높은 와, 점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또 207점을 받았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207점만으로 안심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누구냐면요. 힌트는 정말 너무 귀엽다는 겁니다. 아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나이는 비밀이에요. 이름은 연희. 살구꽃이 필 때만 돌아온다던 사랑 순이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하는 문틈새를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울리네.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이번에 우측으로 하나 둘 셋 넷.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나이 18세 오늘 을순이. 연예인 평가단도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흥겨운 무대였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게 안지훈 교수님 선 달린 마이크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 마치 1980년대로 돌아간 것 같죠. 네. 헤어스타일부터 선 있는 마이크까지. 근데 저렇게 사람이 안 하던 행동을 할 때는 칼을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강혜연 씨가 저 18세 순위를 부르면서 자신의 이름 강혜연을 따서 18세 연이라고 부를 정도로 깜찍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지금 속이 말이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앞선 듀엣 무대에서 18명 중에 15위를 기록을 했어요. 아하. 1등과의 점수 차이는 무려 169점. 뛰어넘기가 너무 간극이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칼을 간 강혜연 씨가 했던 행동이 앞서 이담 아나운서 얘기했던 머리칼 자르기였습니다. 에이 이제 요즘 가발이 얼마나 예쁘게 잘나는지 그 가발이 그 귀한 머리를 어떻게 잘라요? 근데 무대에 오르기 전 분장실로 보이는 곳에서 실제로 강혜연 씨가 긴 머리를 약 20cm가량 싹둑 자르는 모습 지금 보시는 어머나! 저 영상인데 실제로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세상에. 아까 그 헤어스타일이 가발이 아니라는 거죠. 어머. 그렇게 저렇게 깜찍한 인형 외모에 독특한 창법까지 더했는데 선곡, 퍼포먼스, 외모까지 삼박자가 맞다 야. 보니까는 마이진 씨와 동일한 207점 고득점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대박 사건. 진짜요. 트롯 한일전에 나가기 위해서라면 정말 못할 것 없는 우리 현역들. 진짜요. 그래서 그 열정 덕분이었을까요? 현역 가왕이요.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요. 애초 11회에서
한 차례 더 늘어서 12회까지 방송이 된답니다. 우리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한 차례 더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기대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부당 광고 의혹을 받았던 우리 유명 방송이자 의사 여에스더 씨 그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이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 판매에 나섰다.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허위 광고를 했다라는 내용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었던 건데요. 그 이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식약처에서는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유사한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일단 식약처는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는데 질병 예방 내지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허. 이후에는 서울 강남구청이 해당 쇼핑몰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어허. 아니 근데 전현 평론가님 그동안 여에스더 씨는 이 의혹에 대해서 부인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억울하다,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당한 후인 이후에 낸 입장, 지난달 5일쯤 입장을 낸 바 있었는데요. 이 고발자가 이 부분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에스더 씨는 무슨 말이냐,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쯤에 식약처에서 다시 판단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당시에 법령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판단이 내렸는데 여에스더 씨가 다시 12월 29일쯤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라고요? 구체적인 위반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도 기억합니다만 이담 아나운서 그 여에스더 씨의 배우자인 홍해걸 씨도 이 지원 사격에 나섰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홍해걸 씨도 의학 박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홍 박사는요, 상품 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설명 하단 배너로 연결된 방식의 광고였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효능을 과장하는 건 잘못이지만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건 과도한 규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을 SNS에 올렸었습니다. 이거 올린 것도 지난달 29일인데요. 이게 식약처 발표 나온 바로 직후였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하게 되면 여에스더 씨 입장에선 타격이 좀 크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에스더 씨의 쇼핑몰이 재작년 매출이 2,016억입니다. 어머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산술적으로 그걸 12로 나누면 거의 200억 이상 되는 지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강남구청 측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기 싫다면 여에스더 씨 측에서 과징금 납부를 원한다고 요청하면 그러면 그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인데 뭐 이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걸 법적으로 뭐 형사소송을 제기하든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지 아니면 과징금 납부로 뭐 마무리를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대응은 어떻게 될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